4.7 재보궐선거 민심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우셨다며.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 이런 부분하고 대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정. LH는 민주당을 2번 죽였다. 아하. 신사자필승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자필승론에 저는 필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가 그냥 완전 쫑긋해져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7 보궐선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방송 기준으로 하면 이제 지난주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서요. 오늘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4.7 재보궐선거 끝이 났는데 1년 전 총선하고는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완전히 압승을 네.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오늘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심은 국민의힘을 택했다입니다. 야, 이렇게 제목을 해보니까요. 네. 어며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맨날 세훈이 형 얘기하시더니 세훈이 형님이 시장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종로 이야. 출마했을 때 이제 마이크를 잡았던 인연으로 처음 오세훈 후보 처음 출발할 때 정말 1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이제 민심의 흐름은 분명히 중도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고 또 박형준 후보랑 1년 반 정도 이제 부산. 생활 같이 하면서 국민의힘 전신이 이제 미래통합당 만드는 네네네.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분이 다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교수님 이제 양쪽 어깨에 날개 달게 생겼네.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떨어졌으면 네. 그리고 2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출연을 안 하는 아니 걸로. 근데 교수님이 무슨 보내주신 사진을 하나 보니까 나 엄청 웃겨가지고 서울에 오세훈 시장 이번에 당선됐을 때 서울에 다 색깔이 붉은색인데 푸른색이 띄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강. 한강만 푸른색이 한 강만. 득표율에서 예. 그래서 왜 지역에 어느 후보가 빨간색, 득표를 많이 파란색. 하잖아요. 전체를 다 저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나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여튼 요번에 선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우리 정리의 정석 최 변호사님께서 말 있고요. 요번에 많이 우셨다면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4.7 재보궐선거는 이게 서울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너무 좀 여론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두 곳만 열린 줄 아는데 예. 사실은 여러 곳에 열렸었어요. 네.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예. 그다음에 보훈 등 8 우리 지역에 보훈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8곳 등 광역위원, 그다음에 기초위원 9곳 등 총 21곳에서 치러졌는데 많이 열렸네요. 특히 재보궐선거는 보통 시민의 관심이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그렇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보궐선거가 열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투표율이 엄청 높다는 데서 나타났죠. 예. 재보궐선거임에도 전체 55.6%가 투표에 참여했고 55.6%? 서울 같은 경우 특히 58.2%까지 엄청난 투표율을 보였죠. 높네요. 그 선거 결과는 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총 21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5곳, 민주당이 4곳, 무소속이 2곳에 이겼는데 특히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단체장들은 국민의힘이 싹쓸이였고 또 엄청난 결과는 뭐냐면 득표율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어요.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57.5%,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39.2%. 차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가 62.7%, 예. 김영준 후보가 34.4%. 더 벌어졌네. 거의 2 내지 30% 가까이 차이를 보였죠. 그러네요. 예, 그 차이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보면 불과 지난 총선 1년 그리고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지방선거 등등에서 이제 대패를 계속 연패를 해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 서울의 구청장, 서초구청장 한 분 빼놓고 24곳을 민주당이 삭스리를 했었죠. 완전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5대 빵. 그다음에 부산이 16개 구거든요. 예. 16대 빵. 완전히. 합쳐서 41대 빵.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 저 충청에서도
보훈과 예산이 이제 재보궐이 있었거든요. 예. 역시나 다 국민의힘이 이기고 일단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투표 득표율에서도 보면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에 여러 추이가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0대, 50대 초반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 세대, 그러니까 전 지역,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졌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4월 7일 재보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네네. 사실은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불가능이었죠, 사실. 거의 한 달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앞서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버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지금 지금 너무 뭐 말이 좀 지나칩니까? 김태종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전하고 지금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분기점이 된 게 결국 LH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LH 사태로 인한 민심 위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버렸다라고 그러는 건 완전히 그건 과언인 것 같고요. 예.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초선들이 단체로 성명도 바로 발표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퇴임 인사에서 강력히 주문을 했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겸손해라. 아주 강력히 주문을 했죠. 예. 뭐냐면 시계를 거꾸로 딱 한 달 전 돌아가 보면 3월 2일 날 LH 사태가 참여연대 경실련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LH 터진 게 3월 2일이에요. 예, 3월 2일이에요. 불과 딱 진짜 그럼 4월 7일에서 3월 2일. 그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까지도 오세훈 후보는 3등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언제쯤 네. 오세훈이야 그랬었는데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직전에 이렇게 3위였었단 네. 말이에요. 불과 한 달 만에 LH 건으로 한 달 만에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운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부터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근데 뭐 LH 사태가 좀 냉철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현 정부나 집권 여당의 잘못은 사실 직접적인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늘상 공무원이었던 일반 공무원이나 공직자였던 사람들 그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 정부나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왜 이번 같은 민주당의 참패 이런 결과를 낳나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뭐냐면 LH 사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러니까는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갈등에서 나온 민주당의 좀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하고 대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그다음에 분노 불만 이런 것이 누적이 되었던 것이 LH 사태를 가지고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이번에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진짜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추윤 갈등 상황이 불쏘시개 역할을 만들어 놓고 그죠. 불의 기본 역할을 LH가 그냥 확 불을 싸질러 놨는데 여기에다가 김상조 전 실장, 박주민 의원이 기름을 확 갖다 냈다 질러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LH 건 어느 한 개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누적되어 온 불만들이 근데 불만에서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끊임없는 내로남불을 했단 말이에요. LH 남불, 내로남불을 했단 그리고 말이에요. 이기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면서 생태탕인지 생떼탕인지 다 온갖 정책은 다 어디 가고 공약은 다 아마 공약을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생태탕하고 백바지와 뭐 무슨 구두, 신발 뭐 이렇게 남게 되는 계속해서 내로남불과 네거티브 그래서 전체적으로 쌓여온 게 이랬다. 특히 이제 제가 LH는 민주당을 2번 죽였다. 왜냐하면 LH 부동산 투기 건으로 한 번 죽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전체 공무원들 전수조사 뭐 하다 보니까 거꾸로 역으로 공무원층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LH로 2번 죽었죠. 민주당으로서는 뭐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 그 잠재돼 왔던 민심 위반이 사실상 지금도 계속 말했듯이 이제 LH 사태로 촉발이 됐던 거고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뭐 정권을 내줬고 그다음에 국회도 대부분이 다 내줬지만은 그나마 최대의 뭐 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반등할 수 있는 실제 잃어버린 땅을 도로 되찾는 이런 그 결과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시장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승기를 잡았잖아요. 앞으로 확 바뀔까요?
확 바뀌기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확 바뀌긴 어렵다. 지금부터 김종인 위원장도 고별사에서 분명히 강조를 했지만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네네. 이게 또 무슨 또 부채도사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불과 몇 년 만에 24석을 몰아줬다가 25군데에서 다 뒤집어지고 뭐 16군데 다 뒤집어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듯이 승자의 저주 조금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오만 불손 내로남불 하기 시작하면 금방 뒤집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우리가 2002년도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2002년도가 대권 노무현 대통령이 12월에 당선되던 해예요. 그 해. 정몽준 후보와 둘이 단일화를 해서 이해창 아마 한 3년 반을 이해창 후보가 이긴 거고 나머지 한 6개월, 5개월 정도를 노무현 후보가 당시 뒤집어서 이겼다고 했을 때 그 예. 2002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아하. 전국 17군데 가운데서 11군데를 싹쓸이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막 승전고를 올렸어요. 그럼 보세요. 6월 달이고 12월 달이니까 불과 반년 상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세를 모르면 당연히 이건 대권을 잡는 거죠.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다 된 것처럼 마치 선거 해보나 마나 이해창 대세론으로 당시 기억해 보시면 민주당 분들이 그 한나라당으로 엄청나게 막 이적을 해갔어요. 아하. 그래서 뭐 독수리 오영재니 뭐니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제 대세론에 편승을 하고 막 예, 했는데 예. 고개를 쳐들면서 12월에서 역전패를 하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 정말 겸손해야 될 때다. 지금 교수님 말씀에 아마 제가 지금 다음에 여쭤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나온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선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먼저 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번에 참패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민주당이 정반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모두 다 존재한다고 봐요. 첫째는 이 패배의 원인이 그 친문의 그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것이 이번에 표출이 된 거기 때문에 중도 쪽으로 좀 더 온건한 쪽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정반대 해석이 가능해요. 개혁, 친문 진영의 개혁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선 이번에 우리한테 표를 안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또 위기의식을 갖죠. 잘못하면 정권 뺏긴다는 위기의식을 또 북돋고 그러다 보면 결속력이 강해져서 오히려 강경한 친문 노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냐를 해석을 두고서는 서로 대립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노선으로 양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엄청난 또 대립과 갈등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는 더 강하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서 진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근자 10년 내뿐만 아니라 통틀어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몰빵으로 된 경우는 잘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층으로 한번 보자고요. 유주택자 어느 정도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값이 올라 좋아했어요. 예. 종부세 기타 세금 나오면서 완전히 빵 터지면 돌아섰어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속절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열받아서 돌아섰어요. 청년층 일할 곳이 없어서 돌아섰어요. 예. 여성분들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네. 자, 어떤 그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그 남녀라든지 노장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갇혀서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이 됐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청와대 4년 차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왜 설거지조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차수거든요. 예. 뼈를 깎고 살을 진짜 뜯어내는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 말빨이 안 먹힐 수 있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 분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심지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을 버린다. 그러니까 개혁의 동력이 의외로 쉽지가 않은 거지. 이번 참패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과 어떤 대안을 내놓는데 노선 갈등도 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아마 인물에 대한 그 선호로 다 표출이 될 걸 가능성은 높아요. 친문 진영에서는 뭐 이낙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이낙연 전 대표가 현 대표죠. 참.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을 하지만 그렇다면 제3의 후보 친문을 위한 제3의 후보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가장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예. 경기지사에 대한 대세론
유일 대안론 뭐 이것도 부각되기 때문에 이 양자가 서로 충돌하는 이런 형식으로 노선 갈등, 그 책임에 대한 갈등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후에 전국으로 예. 한번 예측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확장하면 우리 충북 전국하고도 맞물리겠지만 네네. 굉장히 재밌을 거다. 재미로 본다면, 흥미로 본다 그러면 우선 당과 청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한 정계 개편 욕구가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지사님 무조건 출마한다는 것 기정사실이고 답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친문 계열에서 소위 말하는 그 문바라가는 친문 계열에서 봤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번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사자 필승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자 필승론. 왜 신자가 붙었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IS DJ 저 JP까지 하니까 4명이 싸우면 이긴다 해서 박철원 씨 당시에 실세라고 하는 분이 막 띄우면서 예. 사면해주고 막 하면서 결국은 사자가 붙어서 이겼잖아요. 아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예. 신사자 필승론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여권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또 한 명의 후보, 그 민주당의 후보 예. 그렇게 되면 그걸 흔드는 이유는 야권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4명 되면 나도 될 수 있어.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국민의당 통합론 나오는데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고 예.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해야 된다. 제3지대 어쩐다 하는데 아 3지대에서 될 수 있어 하는 유혹을 갖게 되죠. 이야. 그래서 이건 청와대나 정부에서 굉장히 작정하고 던져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예. 그럼 이런 걸로 굉장히 흔들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흥미롭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굉장히- 될까 진짜.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고 흔들리면 예. 이 신사자 필승론에 휘말린다. 아하. 이 사자 필승론이 안 먹혔다. 사자 필승론에 저는 필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고 생각해요. 어? 박근혜 대통령을 딱 사면시키기 시작하면 예.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죠. 오. 윤석열 총장 손에 어찌됐든 기소가 되고 탄핵이 예.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이 출발에서 굉장히 야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요. 신 교수님 너무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나아가는 거예요? 소설이네요. 오늘 이 시점에서 너무 나아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가 그냥 완전 쫑긋해져가지고 와.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아주 지리멸렬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 자신들 후보들도 3%, 그 선호도에서 3% 넘는 후보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제3지대에 있던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자꾸 부각이 됐는데 예, 그렇죠.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을 쟁취를 함으로써 그 보수 정계의 주도권은 이제 국민의힘이 갖게 됐고 향후에 전국 구상도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후보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탄력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에서. 예. 그리고 더 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부 국민의힘 이제 외부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주류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이제 태극기 부대 때도 엄청나게 끌려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경 보수적인 이미지인 나경원 대신 오세훈 후보를 선택하고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오세훈 후보가 그 중도 쪽에 많이 확장성을 보였잖아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로 강성 이미지인 이원주 후보가 탈락하고 박정준 후보가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중도층으로 확장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많이 선거 과정에서 끌어들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러한 중도 온건한 보수들 신진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을 받지 않을까 주류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하죠. 얘기를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봅니다. 세 번 치른 보은 도의원 선거 승기 잡은 국민의힘입니다. 작가님이 승기 잡은 승기인데 탤런트 이승기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승기로 모델로 좀 세웠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기존에 네. 민주당의 하유정 의원하고 국민의힘 박재환 도의원이 중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를 하면서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도의원 보궐 재선거죠. 이거는 예.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죠. 그 후보로 출마하신 분은 이제 민주당의 김기준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원가표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의 박경숙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예.
그 결과 원가표 후보가 41.2% 득표율로 김기준, 박경숙 후보를 제치고 이번에 보은군의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죠. 전체 얘기를 좀 보니까 네, 한 네. 2만 9천여 명이 선거인단 네, 중에 네. 13,000명 정도 투표를 하셨고 네, 네, 네. 굉장히 투표율이 46.5%요. 역대 예, 예. 투표율에 비하면 여기 보는 최저. 투표율 굉장히 높았던데. 평소에 엄청 높았죠. 1995년에 지방자치 이제 선거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예, 예. 약 30여 년 이렇게 오는 사이에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46.5%. 보은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46.5. 서울에 아까 58%씩 되고 그러는데 여기 세 번씩이나 선거를 치러서 그럴까요? 주민들이 선거 지긋지긋해 니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좀 돌아섰다고 봐야 제가 합니까? 보은에 이제 2번을 나가봤거든요. 예, 예. 그 장날 특히 이제 그 선거 직전에 이제 장날 보은 장터를 이렇게 같이 순회를 하면서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정말 옛날 같으면 그래도 시골에서 훨씬 장날 같은 때 모여서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그럼요. 이렇고 손도 또 잡아주고 막 으쌰으쌰 이 하잖아요. 형식상이라도 막 손도 잡아주고 뭐 안아도 주고 막 그죠. 이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다 손사래를 쳐요. 완전히 네. 서로 서로 입을 이렇게 닫는 바뀌셨구나 그게 마음이. 직접적 이렇게 투표율로 사실 나타났다고.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준 군수급이라고 할 참 정도로 그러죠. 예. 이 도의원 자리의 향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여도 높은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예. 참여율이 적었는데 첫째는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나 이제 도의원 선거, 재선거를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특별한 지역 이슈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기 특별한 때문에 지역 이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이 기록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제가 장날에 가보니까 그 보은에 이제 읍내 그 로타리 중심으로 항상 그 H병원 앞에 이제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항상 그 유세차를 세워놓고 이제 민주당 빠지면 뭐 국민의힘 빠지면 다시 뭐 무소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이런 역량도 있었을 거예요. 4월 초 농번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네네. 옛날처럼 이제 벼농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농업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묘목이라든지 뭐 식재하고 이런 그 시즌이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막 작업하고 이런 시즌이라 아하. 마을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외에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물론 이제 모바일의 시대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보은군의 특성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6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으면 꽤나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상대적으로 농번기 한번 시즌 지나가고 조금 나서. 이렇게 쉬는 그 시즌일 텐데 그런 역량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또 휴일도 아니었고요. 네네. 또 하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극도로 저조했지만 선거운동 당사자들 그다음 당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관심과 참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중앙에서도 막 내려와서. 내년에 이거 보은군수 선거랑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당 차원, 우리 지역당 차원에서는 관심하고 참여가 엄청났을 겁니다. 투표율이 아까 저조했다는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요. 네네. 투표율만 저조했던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득표율도 전국 네네. 뭐 어쨌든 이쪽 표현 좀 그렇지만 뭐 또 사실이니까 네. 꼴찌였다고 또. 저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저 운이 좋은 분이죠. 한 표든 두 표든 이기는 게 중요한 이기면 되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되니까. 사실 뭐 지난 재선거에서도 그랬잖아요. 무소속의 박경숙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 여야 일당들이 본인들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는 않았죠. 그분은 저 지난번에도 2등하더니 또 이번에도 2등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씁쓸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충북 도의회의 32석 가운데 이번에 한 석이 이제 원래 32석인데 한 석 빠졌다가 지금 이제 채워진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원내 교섭 단체의 지위를 이번에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전과의 네.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조례에 의하면은 그 소속 의원이 5명이 되어야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예, 있잖아요.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 그 지역 도당 그 도의회에서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교섭단체를 구성 못하다가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거치면서 구성했다가 또 탈락했다는데 요번에
그 먼가피 후보가 당선으로 5명이 되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공식적으로 협상이 대상이 되는 거죠. 협상의 그 정당이. 대상.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지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도의회 운영이나 인원 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 협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목소리 좀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됐다. 이게 비록 한석이지만 한석의 위력입니다. 그러네요. 예, 교섭단체인 것과 아닌 것. 우리가 국회로 비유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당 3석이잖아요. 예, 국민의당. 네, 3석이잖아요. 예. 보조금 예를 들어서 1당, 2당에 배분하고 남는 거 비율별로 해서 짜투리 계산하잖아요. 아하, 예. 그다음에 저 원내에 그러니까 국회 보면 해관 있고 앞에 본청이 있잖아요. 예. 본청에 교섭단체들 위주로 모든 저기가 방도 있고 배치가 되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의회도 보면 이제 다수당에서 운영위원장이 있거든요. 예. 저기로 보면 국회로 이제 각 당의 원내 대표격이죠. 예.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그런 저기에서 이제 교섭단체가 못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됐던 거죠. 그냥 개별 그냥 한 표일 뿐인 거죠. 원가피 이번에 당선자께서 전국 저득표율로 당선이 됐지만 엄청 큰 일을 엄청 그 의미와 합표가- 가치는 전혀 네, 다를 수 충북 있죠. 도의회에서 네, 엄청 네. 큰 일을 하신 엄청 거네요. 큰 거죠. 예. 아, 야, 이번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충북 지역 정치 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4월 그 총선 할 때 예. 그 결산하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 민주당 정말 중요하다. 민주당. 조금만 오만불손하게 보이면 국민들 당시에, 바로 예. 지역민들 바로 돌아선다. 아하. 근데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27석이라고 하는 아주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숫자잖아요. 민주당이. 예. 우리 한번 국회를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102석이고 나머지 170여 석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이 있고. 그러면서 요번에 많이 돌아선 거의 그 핵심이 뭐였어요? 18개의 각종 위원회를 전부 민주당이 독식을 했죠. 독식을 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전략의 승리일 수도 있어요. 아. 김종인, 주호영 두 분의 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전략 승리일 수도 있어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얼싸좋다 다 일사천리로 앵간한 걸 다 처리를 했는데 결국 그게 그때 당시에 승자의 저준 거죠. 이야. 국민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불손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도의회로 한번 들어와서 다시 보면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치경찰 예. 할 수 있다 들어야 된다 예,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그냥 밀어붙이기로 갔을 때는 오만해 보이죠. 그럼 바로 돌아서죠. 야, 오늘 사실 제 보선 결과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부분도 전망을 해봤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풀어놓으신 보따리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변호사님의 전망도 분석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치의 변화,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심한 나라는 사실상 없어요. 철통 같은 군사 정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절대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대선 후보 1위가 되고 이게 너무 근데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에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보냈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또 변하더니만 국민의힘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잖아요. 정치학 용어에 이런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용어다. 우리나라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치 그걸 따서 콜로코스터 정치 이것이 이런 정치학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서 경고 하나만 드릴게요. 경고. 1년 전에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압승했는데 압승. 1년 후에 지금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도 계속 네. 경고하듯이 롤러코스터처럼 콜러코스터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야, 다음에 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진짜. 갑자기 콜라가 땡기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건 여야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파옹구우죠.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한다라는 얘기인데 더 아깝지만 작은 것을 깨고 큰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단지를 깨고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변화 혁신을 완전히 이 기존의 것을 깨부수고 특히 작은 거 그동안 연연했던 거 소아적인 거 집착 내로남불 이런 거 과감하게 깨고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내년도에 콜러코스터를 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